자, 이제 최척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 부분까지 했었습니다. 여유문이 최척에게 자기 여동생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최척이 거절하는 장면까지,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화수를 떠돌며 명승지로 두루 돌아보았다. 용문을 보고 우혈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류에 올랐으며 고서도에도 올랐다. 자, 여기 보면은 다 중국의 어떤 유명한 그런 명승지,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중국의 그런 관광지를 다 가본 거예요, 지금.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구름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는 아마 그 중국에 있는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가끔 보나요? 선생님은 세계 테마기행 가끔 보면 중국의 뭐 유명한 산들 나오고 중국의 그런 자연 환경 나오는데 그 중국의 자연은 또 우리 나라의 자연과는 또 어마어마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게 뭐 거의 몇 배라고 해야 되나요? 한 10배? 10배 정도의 규모,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관광 오잖아요. 근데 정말 중국의 자연 환경은 제주도에 비하면 스케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보면 비할 바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 제주도를 많이 오지?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어렸을 때 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익숙해져서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색다른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세계 테마기행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중국의 자연환경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하는 그런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중국에 가볼 생각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정년 퇴직하고 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0몇 년 더 지나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미 60 넘으면 다리가 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이든 여행이든 좀 젊은 시절에 많이 다녀와야 되는데 젊은 시절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건상 또 힘들어서 못 가고 여유가 생기는 또 노인이 되면 또 이게 다리가 부실해 가지고 또 놀러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척은 아주 뭐 중국의 명소를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잘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속세라는 게 뭡니까? 인간 세상, 세속적인 세상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속세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는. 근데 이제 이 최척이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 혼자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말 혼자 뭐 좋아서 돌아다닌 건 아니겠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건데
그렇게 다녀도 그 깊은 속마음에서 그런 허전함과 외로움을 다 극복을 못하고 오히려 더 가족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족이든 뭐든 다 끊어버리고 아예 속세를 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섬도사 왕용이라는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다라는 건 숨어서 사는 겁니다.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비로운 선약이면은 뭐 신선이 먹는 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마음에 그 맺힌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서 생긴 그 한을 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차라리 신선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총나라 땅으로 이제 들어가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근문 안에 있었다. 경정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저술이라는 건 책 글 쓰는 거죠. 그거를 직업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의로움이 있었다. 채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직이라는 말은 아주 절친한 친구 요런 거를 직이라고 합니다. 서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직이라고 하죠. 그런 사이였는데 채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얼근히 취하자 송우가 채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자, 자라는 거는 이름 대신에 부르는 그런 말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방탄소년단의 김남준을 RM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김태형을 B라고 하나요? 그죠? 민윤기를 슈가라고 하고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일종의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방탄소년단 처음 나왔을 때 7명이잖아요. 7명이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데 그 또 막 다 그 예명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예명이라고 해야 될지 뭐 RM이니 슈가니 막 하니까 처음에는 짜증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탄소년단의 이름과 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키도 다 압니다. 생일까지는 아직 모르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그 송우가 채척을 자로 부르며 이제 말을 합니다. 백승, 자가 백승인가 봐요.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자, 불로장생한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불로장생이라고 하죠. 자,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천하에 고금천하 옛날과 지금 땅과 하늘, 그러니까 예로부터 뭐 지금까지 온 천지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불로장생 하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이런 얘기죠.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자,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다라는 거 뭡니까?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신선이 되기 위해서 뭐 약초도 먹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막 어디서 혼자서 이제 막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어차피 죽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생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신선이 되려고 노력을 하느냐. 어차피 인간은 언젠간 죽는다. 이제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제 괜히 뭐 신선이 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장사나 하자. 장사해서 돈 벌고 그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요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송우가 하는 말,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이치가 없다 이런 얘기고 불로장생 약을 먹고 괴로움을 참으면 자초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웃이 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할 일 아니겠나 해가지고 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서리법, 질문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거죠.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최척이 호련 깨닫고 갑자기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자, 신선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장사해서 이제 돈이나 벌어볼까 이제 요 생각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경자년 봄이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마을에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야, 자, 이 스케일 보세요. 안남은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까지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옵니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스님들이 뭐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뭐 외우는 거 있죠. 나무와 미타불 막 이런 거 그런 거 연불이죠.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그러니까 그 배의 창문에 기대어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진 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최척이 퉁소 소리에부터 가로쳐줄까요? 자, 최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자, 요거는 이 퉁소 소리, 그러니까 뭐 피리 소리 같은 거겠죠. 이게 구슬프게 이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수심은 뭔가 걱정스러운, 우울해 보이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건데, 이거는 하늘과 바다가 마치 그 퉁소 소리를 듣고 뭔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감정을 바다와 하늘에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구름과 안개에도 사람의 감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집어넣은 거죠. 감정이입.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본인이 슬퍼요. 본인이 슬프면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것도 슬프게 들리는 거죠. 저 새도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이
그 한이 많다 그러죠. 우리 한반도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그 외국에서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많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는 새가 그 소리를 내면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죠. 새가 운다. 근데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새가 sing, 그죠? 노래한다.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거를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그냥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감정이입이죠. 본인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내 마음이 슬프니까 저 동물도 슬픈 것 같고, 내 마음이 슬프니까 하늘도 슬픈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문학에서는 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감정이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채척이 그 너무너무 슬프게 그 퉁소 그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다와 하늘과 안개와 구름까지도 그 퉁소 소리에 반응하듯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그 일본 배에서 누군가 조선말로 시를 읊는 거예요. 왕자교 퉁소 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자, 이런 시 읊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소리, 쯧쯧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얼이 빠진 사람 같았다. 이 최척이 왜 놀랐을까요?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채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내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체를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옹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자, 요거 잘 보세요. 두옹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젊고 용감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두옹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직접 제시를 해준 걸까요? 간접 제시해 준 걸까요? 젊고 용감하다. 직접 제시죠. 자, 직접 제시라는 거는 자, 철수는 착하다. 이런 건 직접 제시해요. 근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상황을 보여줘요. 그리고 철수가 뭐 남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거는 착하다는 말은 안 하죠. 그거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격을 간접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두옹이라는 사람은 젊고 용감하다라고 직접 그 두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옹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자. 여기도 밑줄 칠까요? 두옹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루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자, 요 밑줄 친 부분, 요 가로 이렇게 칠까요? 두홍은부터 살펴보겠소까지 보면 요거는 두홍의 행동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거는 성격을 두홍이 젊고 용감하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 직접 보여주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자, 이거는 성격의 간접 제시가 되겠죠. 간접. 여기서 용감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요 가로친 부분에 보면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서 내가 저 배로 가서 당장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요 행동만 보면 성격이 젊고 용감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성격의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을 보면 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자, 그럼 이 송우의 요 부분을 이렇게 묶어볼까요? 송우도 여기서 성격이 드러납니다. 송우는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죠. 그죠? 송우가 신중하다라는, 자, 송우는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대신에 이 송우의 행동을 통해서 이 송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구나,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성격의 직접 제시입니까? 간접 제시입니까? 자, 헷갈립니까? 자, 송우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신중하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신중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말렸다죠. 두홍을 일단 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직접 제시.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또는 성격이 착하다. 또는 뭐 미련하다. 또 혹은 뭐 간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그 사람 성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 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소리를 들었다. 조선 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최척과 오경은 서로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최척과 오경이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설은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부분의 줄거리를 마무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고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킨다. 자, 그러면 몽선은 중국인과 그 결혼을 합니다. 자, 국제 결혼이죠. 그 당시에 국제 결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또 포로가 된다. 최척은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제외한다.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최척과 재회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에 또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